페이지 수가 300페이지요. 거기 부동산 이용 개발 얘기부터 합시다. 혹시 풀어오신 거 맞죠? 대답이 없으시다. 안 풀어오셨는가요? 거기 300페이지 맨 먼저 보자면 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은 개발 관리로서 문제가 4문제 정도요. 일반적으로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맨 처음 보자면 첫 번째가 부동산 이용 파트요. 이용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그저 집약도, 집약 1개, 조방 1개. 여기요. 요거 아마 잘 알아두실 필요가 될 것 같아요. 집약도요. 조방 1개가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집약 1개가 무슨 말인가. 이런 말들이요. 요 두 가지 좀 아실 필요가 있겠네요. 조방 1개, 집약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프롤 현상. 도시 외곽이 난개발된 현상이 있죠. 도시 스프롤 현상. 요거요. 요 현상하면 이거 두 개요. 요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은 체유효상이라는 말이 의미를요. 체유효상이요. 주로 요 셋 중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데 아마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집약도라는 얘기. 조방 1개하고 집약 1개.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1번, 2번, 3번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집약도란 말은 주어진 땅에 건물이 얼마만큼 높냐놨냐. 집약도요. 그러니까 주어진 토지 면적. 거기다가 실물 자본량이 얼마나 높냐놨냐 지금 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토지 면적이 있었을 때 일단은 토지 면적이요. 일단 땅이 있었을 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실물 자본량. 물론 우리 교재 보자면은 노동과 자본량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실물 자본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본량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골 같으면 한 200평 정도 있는데 한 2, 3층이었다면 도시 같으면요. 한 200평 있을 때 한 30층이었다 가져갑시다.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방적, 여기는 집약적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몇 층 이상이 집약도다. 그런 말 쓰지 못합니다. 5층 이상은 집약적이다. 5층이 하나 뭐 조방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그런 말 아니라는 얘기. 상대적으로 여기 같은 건 어쩌면 조방적용, 조잡하고 방만하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방적용은 주로 농촌 쪽일 거고, 그 다음에 한 30층 됐다면 상대적으로 집약적용, 도시적용, 3차 산업 많이 쓰겠죠. 산업으로 하면 주로 1차 산업일 거고, 여기는 주로 3차 산업 이렇게 요. 그래서 요놈에 따라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조방 1개하고 집약 1개. 우리가 조방 1개란 말은 손익분기점을 말하죠. 집약 1개란 말은 이윤극대점.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지난번에 그림은 그래서 이제는 안 그리고 갈게요. 조방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약 1개. 요놈에서는 조방 1개 같은 여기는 손익분기점. 첫 번째는 손익분기점이요.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에서 겨우 생산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같으면은 이윤극대점. 집약 1개는 이윤극대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방 1개 같으면은 두 번째는 그저 총수입하고 총비가 똑같습니다. 총수입하고 총비가 똑같은 상태. 전체 비용과 수입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같으면은 한 개 수입하고 한 개 비용이 똑같죠. MR하고 MC요. MR이란 말은 한 개 수입이라는 뜻이고 MC란 말은 한 개 비용. 두 개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집약도의 하한선이죠. 조방기란 말은 아무리 건물을 낮게 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지어라.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집약도의 하한선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게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집약도 하한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집약도의 상한선. 더 올라가면 오히려 더 이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약도의 상한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약額을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나오는가요? 그건 아니죠. 이윤의 규모가 줄어들다람이죠. 그래서 집약도 여기는 상한선. 지난번에 제가 10층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입지잉여가 제로가 되죠. 조방 1개 이하에서는 입지잉여가 없어요. 그래서 입지잉여가 제로, 0. 여기 같으면 네 번째는 입지잉여가 100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여기는 입지잉여가 100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정리하면 돼요. 요거요. 요 두 가지 반드시 정리합시다. 매일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니까. 자, 요걸 알았다면은 자 2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이 한 개보다 크대요.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은 한 개란 말은 추가적이란 말 뜻이니까 비용을 1억 들였었는데 수입은 5억씩 증가된대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규모를 키울까요? 줄일까요? 키우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이 한 개 병보다 더 클 때는 규모를 키워라. 만약에 한 개 병이 더 크면 그때는 규모를 줄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1번 보시면은 한 개 수입이 한 개보다 크다면은 토지용 집약도를 높이고 맞는 얘기죠.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추가적 비용 1억 들어갔었는데
추가적 수입은 그런보다 더 많이씩 나온대요. 1억 들어갔는데 5억씩 규모 수익이 더 떨어진대요. 그럼 규모를 키우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규모를 키우는 거고 집약도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보다 수입이 더 크대요. 이럴 때 집약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집약도를 가장 높게 오더라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높여야지. 더 이상 높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집약도에 상한선을 쓰는 거죠.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좋아요, 나빠요? 대신에 주의하실 것은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마이너스 나온다, 그 말은 아니죠. 이윤이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죠. 이유는 비용이 더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래서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곧바로 손실이 나온다, 그런 말 나오면 틀렸다는 얘기. 집약 한계 넘어도 이윤은 있습니다. 근데 이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 따름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이 만나는 지점. 그래서 토지 집약도를 한계 수입과 한계 똑같이 만나는 그 점은 가장 이윤이 극대가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집값 또는 집값이 높은 토지에서는 그런 걸 집약화된다. 맞죠? 그러니까 중심가는 땅값도 비싸고 지대도 비싸고 건물층은 높게 올라가는 거. 집약도는 토지의 무슨 특성과 관계가 되죠? 부증성, 부족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약 한계란 토종의 한계 수강협이 일치하면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맞네요. 여기요. 집약 한계란 말은 이윤 극대점 또는 이윤 최대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좀 비교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용에 있어서 집약한계를 넘어서거나 초방한계 미달될 경우는 곧바로 손실이 나온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초방한계 미달될 때는 손실 맞아요. 초방한계 미달되면 손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최소한 초방한계쯤 와야 또이또이가 돼요. 그러니까 초방한계 되면은 손익분기점을 말을 쓰는 거죠. 전체 수입하고 비용이 똑같아지니까. 초방한계 미달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고. 그런데 틀린 말은 집약한계 넘어섰다가 곧바로 마이너스란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 간다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겠지만은 집약한계 넘어서라도 이윤은 있어요. 근데 점점점 이윤의 규모가 줄어들 따름이죠. 왜? 비용은 더 빨리 증가하는데 수입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말 뜻이요.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앞쪽이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용은 집약한계를 상한수로 초방한계를 하한수로 한다. 예, 맞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번 문제도 요 표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다 되는 거죠. 요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자고요. 그러니까 집약한계가 무슨 말이고 초방한계가 무슨 말인가, 요거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이요. 다음은 토지에 관한 사람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집약도인 얘기네요. 단위면적 땅 투입 때는 노동과 자본재 비율을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한다. 토지용의 집약도 높은 경우를 집약적 이용 또는 도시적 이용 또는 주로 3차 산업을 주로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같으면 집약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시적 이용 주로 3차 산업. 그렇다면 왼쪽은 상대적으로 집약도가 낮으니까 조방적 이용, 조잡하고 방만하게 쓴대요. 그렇다면 주로 비도시적 이용 아니면 농촌 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로 1차 산업 주로 많이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가 0이 되는 입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 입지. 조방 한계는 그래서 입지가 제로, 한계 입지, 한계지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지 조건과 이용 집약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입지가 나올까? 그건 아니죠. 요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순서가 맨 먼저는 입지 효과. 만약에 입지 효과 크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그 용도에 잘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그 다음은 입지 잉여가 커지겠죠. 여기 크다는 얘기는 잉여가 커져요. 잉여란 말은 초가 이윤 개념이니까 이윤이 많이 남는데요. 잉여가 커지면 그 다음에는 입지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자리 들어가려고 입지 경쟁이 아마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입지 경쟁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지대는 쌀까요, 비쌀까요? 지대는 비싸지겠죠. 지대가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집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 다음 집가가 올라가면은 집약도는요, 높아지는 거 맞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거꾸로도 좀 그러니까 피드백 됩니다. 집약도 높다는 얘기는 집가가 높다는 얘기고 거꾸로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요. 다 통합니다. 그래서 요놈만 하자면 첫 번째로 입지잉여는 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같은 자리라도 용도가 틀리면 수익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지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호프집으로 잘 되는 집을 서점으로 만들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갈비집 잘 되는 자리를 냉면집으로 바꿨습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리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는 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입지잉이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업을 했었을 때 얻는 부가적 이익을 입지잉여. 자리가 좋아가지고 생기는 부가적 이익을 입지잉여. 자리가 좋아서 이윤이 생긴대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주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주체가 체유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갈비집 하는데 주인이 고기를 못 고른대요. 그 갈비집 잘 되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증이라면은 최소한 이유는 나와야 되니까 손익분기점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은 조방 1개 이상이죠. 집약 1개 이상이 아니라 조방 1개 이상에서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세 가지만. 근데 지금 요거 나왔거든요. 용도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관계 있습니다. 용도와 관계 없다면 자리만 된다면 모든 사람 다 잘게요. 가게 잘 되던 그 자리에 업종을 바꾸면 반드시 잘 된다 그만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입지 조건과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 아니라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요. 용도에 따라 틀려지고 사람 종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답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용의 지방관계라는 것은 한계 병원, 한계 수시로 일체선까지는 집약도를 말한다.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집약도 하나만 정확히 정리하시자고요. 집약도가 무슨 말, 그 안에서 집약 한계란 말, 조방 한계가 무슨 말, 요거 정확히 따지는 문제. 자, 두 가지만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지용의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정도의 산출한 수익 정도, 이거를 손익분기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 뒤에는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7번 문제 스프롤 현상. 자, 7번. 우리 지난번에 평가론보다는 여기는 비교적 조금 더 쉽죠. 몇 개 안 되니까. 평가론도 안 어려워요. 좀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뻔하니까요. 지가 어려워봤겠지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워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으면 이제 스프롤 현상, 도시 외곽이 어쩌니까 난개발되는 현상이요. 스프롤 현상이요. 여기도 맨 처음에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건도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인구가 모아들겠죠. 우리 서울로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인구가 많아질 거고. 자, 인구가 많아지면은 택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토지 수요. 그러면 집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이럴 땐 도시가 이렇게 일정하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비싸니까 싼 쪽만 쳐되면서 여기 찔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끔이요. 위에서 봤었을 때 일정하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삐져나가는 현상을 도시 외곽의 난개발 현상,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스프롤 현상. 도시 외곽이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으로, 그죠?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그죠? 스프롤 현상 또는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개구리가 어디로 뛸까요? 지 맘이겠죠.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지적 현상. 땅이 날르던데요. 날비자 땅지자 비지적 현상.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은 여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는 싼 쪽만 쫓아내면서 여기 찔끔 여기 찔끔. 그럼 여기는 왜 개발 안 됐을까요? 여기는 개발 안 됐죠. 이런 데는 왜 개발 안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싸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요 스프레 현상, 요 현상 나타나는 요 지역은 주변보다 땅값이 더 싸다 비싸다 싸다. 표준지 집값은 이하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 뜻이. 근데 집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토지 이용 계획, 정부에서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이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계획이 있었다,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이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이고 수평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산된 현상.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계획적이요. 무계획적으로 아마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무질서하고요. 무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고 그죠? 이렇게 한 또 안 되면 불규칙.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곽 확산된 현상. 그러면서 주로 여기는 수평적 외부적 현상. 물론 이게 멀리 가면 입체 숲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평이 먼저. 수평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외곽이 확산되는 게 중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스프롤 현상은 중심지대 형성이 되는 건 아니죠. 중심지대는 슬럼화 현상 이렇게 말하겠죠. 외부적으로. 그 다음에 주로 주거지역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상업적이요. 그 다음에 공업적까지.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택지지역에서 확산된 현상. 농지지역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제대로 못 써먹겠죠. 그 결과 체유효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어쩌니까 안 되는 현상. 이거 괴리란 말 쓰나요? 여기 안 되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죠. 이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탁 떨어지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막으려면 이 원인은 어쩌니까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개발 제한구역 설정하면 되겠죠. 그린벨트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토지의 장기적인 이용계획, 장기 계획을 어쩌니까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 이렇게 된다니 여기에 한마디밖에 없으니까. 도시 외곽이 무질서하게 난개발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7번 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1번
토지용이 채용에서 계획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개발도서의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 맞죠? 계획이 불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는 함정 밀도수 이하를 유지하는 간섭지를 인접지를 말하면 쭉 나온다는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세 번째, 간선도를 따라 스프레드에서 정의된 현상이 있으면 마치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 상당한 공지를 이거 비지적 이렇게 개발된 현상. 그러니까 도시 외곽이 그저 토지가 난개발된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심하게 하면은 도시 스프레드 현상이 나오기가 쉽겠죠. 분양가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값을 높게 못 받게 만드니까. 그럼 건설사는 그래도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자재값 빼먹고 뭐 다 빼먹겠죠. 그래도 또 빼먹으려면 땅값을 빼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데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싼 데. 그래서 땅 싼 데가 외곽이 많죠.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주로 외곽을 많이 개발했었죠. 그리고 광고를 멋있게 했잖아요. 지하철 매도선 개통 예정 이거 그거 보고 사람들 다 샀지만은. 그래서 거기도 3번도 역시 맞는 얘기고. 네 번째, 공업지역보다는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이 먼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그리고 주로 택지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를 바꿔가지고 택지지역 이렇게 말해야지. 만약에 농지지역 그러면 또 틀리겠죠. 공업지역도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도심보다 훨씬 더 외곽에서 나올 거고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은 지금 상업지역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까지. 그게 틀렸네요. 네 번째, 스프롤지역의 집값수는 표준 집값수는 이하가 많으며 도시 외곽부의 팽창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 그러니까 도시 외곽이 수평적 공간적으로 확산,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만.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개 넘깁시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러면 쭉 넘겨가지고 이번엔 14번. 이제 개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용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집약도 요거 하나만 정확히 하시자고요. 요것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발에서는 문제가 아마 거의 안 빠지고 나올 겁니다. 이용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데 개발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빠져요. 그래서 개발에서는 맨 첫 번째. 개발에서는 여기서 연결했지만 맨 첫 번째는 개발 외관에 따라서 유형적, 무형적 혹시 기억나실까요? 개발의 종류 여러 가지는 첫 번째는 유형적 개발, 그 다음에 무형적 개발요. 유무형적 개발요. 그래서 또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복합적 개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유형적 개발하면 형태가 있는 거죠. 불도저처럼 하는 겁니다. 무형적 개발은 형태가 없이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 개발은 담당 공무원이 지도상 이름만 바꾼다. 무슨 지정이라든가 또는 변경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그래서 무형적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개수가 용도 지역 중에 무슨 지정형, 그 다음 또는 지목 변경 또는 농지 전용 뭐 이런 거라든지 지목 변경 전용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제는 무형적 개발. 요거 하나만 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유무형 개발을 단일화 문제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특히 무형적 개발은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 쓰는 무형적 개발 대표 케이스 맞죠? 또는 지목 변경 또는 농지 전용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물리적으로 어쩌니까 변경은 처리하지 않고 지도상으로 어쩌니까 이름만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순서, 우리 개발 과정이요. 여기 개발 과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개발 과정에서도 순서는 여기까지 세 번씩 나왔기 때문에 내용만 좀 보자고요. 개발 과정 맨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어디를 개발로 먼저 뭔가 생각이 떠올라야 되겠죠.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 자,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면 이제 먼저 아이템이 떠올라야 되겠죠. 어디 개발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또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이요. 우리 타당성이란 말은 실행 가능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요거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개괄적이고 넓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예비적 타당성, 법률적 측면, 인허가 조건이라든지 기술적 측면 이런 걸 좀 따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법적으로 인허가 조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 세 번째 과정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일단 안 가야 되겠죠. 근데 해보니까 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뭐 할까요? 그죠? 위치 정해야 되겠죠. 부지 확보, 토지 수배, 그죠? 입지 선정, 토지 수배.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건지 먼저 땅을 정해야 돼요. 토지 수배 또는 부지 확보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옵션이나 계약을 쓴다고 그랬죠.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주고 언제까지 내가 사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지수배 또는 토지수배.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타당성. 이제는 진짜로 실행 가능성이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요. 그리고 예비적 타당성하고 타당성 분석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잘 보자는 얘기. 예비적 타당성은 주로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전체적. 대충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개괄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넓게 봅니다. 그러면 좀 추상적 또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주로 보는 게 이제 법률적 측면, 기술적을 주로 많이 보겠죠. 물론 돈도 따지겠죠. 그지만은 법적, 기술적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진짜 돈 들 것 같으니까 그 지역 땅을 몇 평을 사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 매입비가 얼마, 근데 건설비가 얼마, 유지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전부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보다 더 개괄적이 아니라 어쩌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세부적 아니면 또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경제적 측면이 더 주가 되지 않을까? 이쪽도 물론 경제적 따지고 여기도 따지면서 맞겠지만은 여기는 주로 뭘 따지겠습니까? 진짜로 돈 되는가? 계획을 우리 요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다 이렇게 하지 않는가요? 먼저 아이템 떠올라야 되고 차원적 가니까. 하면서 여기는 보다 더 경제적 측면을 더 주로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법률적 측면 따질 수가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뤄가지고 되니까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법률적으로 따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주로 경제적 측면을 따지는 게 일반적으로. 이미 여기서 법률적, 기술적이었지만 될 것 같으니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뤄가지고 안 된다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쪽은 주로 법률적, 기술적 쪽을 많이 따진다면은 아래쪽은 경제적 측면을 주로 따지는 게 정상 아닐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야 돈 되는 걸 따지는 거니까. 자,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진짜 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돈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모집 단계 아니면 금융 단계. 그래서 돈 모아야 되니까. 이거는 금융 단계요.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 할까요? 이제는 가서 불도저로 밀어야 되겠죠? 건설 단계, 조성 단계. 여기는 건설요. 또는 조성 단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할까? 이제 마케팅. 이제 일반 다 분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마케팅이 잘 됐을 때 이제 효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마케팅은 여기서만 따지고 여기서 쭉 가져와야 될까? 처음부터 다 구상으로 와야 되니까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이 마케팅은 위쪽에서도 처음부터 차원적인 고려해 왔을 겁니다. 이게 질문 나올 거니까. 여기 마케팅이 잘 됐을 때 분양이 잘 되면은 그만큼 수지가 많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와서만 분양을 생각할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분양도 어떻게 해야지 고려부터 해왔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여덟 번째 뭐였습니까? AS 단계. 전부 다 끝내고 이제 프로젝트 완료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이쪽에서는 순서는 세 번에 나왔기 때문에 예비적 타당성 이거하고 타당성 요 두 가지 였습니까? 요거 정도 좀 잘 보시자는 얘기. 이것도 지문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장 최근에 26회 또 순서가 또 어쩝니까? 여기까지 또 26회 이미 순서가 나왔으니까. 순서를 또 물어보기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다 물어본 문제니까. 그런다면 요 두 가지 차이점만 좀 이해하자고요. 예비적 타당성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타당성 뭐 합니까? 여기까지만 그래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16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14번이요. 자, 14번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하는 상황인데 적합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로서 조성, 건축, 대수, 리모델링 등등 이런 거 모든 걸 포함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개발이란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이런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를 바꿔가지고 인간에 제공하는 것. 그런 의미요. 우리 교재 지문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 지역지구, 지정, 변경 또는 전용 이런 것들은 유형적이 아니라 무형적. 요 지문 하나 지금 보려고요. 그러니까 무형적 개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일은 없을 거니까 지문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자는 없을 무자 무형이니까 형체가 바뀐 건 아니죠. 그 안에서 그죠. 지도상의 이름만 바뀌고 모습만 바뀌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전용 이런 말 주로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 말 뜻이요. 그러면 거기 같으면은 용도적인 지정, 변경 이거는 두 번째에 유형적이 아니라 무형적에 맞겠죠. 요거 하나 정도만 지문에 뜰 수 있는 게요. 그 다음에 정지란 말은 어떤 주변 정리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택시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요. 정지나 도로공사, 상수공사 이런 것들 하면서 조성형 개량.
그리고 우리 개발에서는 땅 자체를 미는 것을 조성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걸 건축 말하죠. 택지 조성하고 간선 설비 갖추고 도로 만들고 그다음 수도관 묻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조성 작업이 맞네요. 네 번째 토지 위에 그다음에 건물 교량 같은 건축물을 세워서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뭐니까 건축에 한 것. 땅 밀고 건물 짓는 것. 땅 미는 것은 조성. 그다음에 건물까지 지으면 건축. 그래서 개발은 두 가지가 있다. 조성하고 건축 두 가지가 있다. 말 그렇게 많이요.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14번도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죠. 속기 쉽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서 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번. 이거는 완벽한 공법적 얘기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뺍니다. 여기 보면 공법적 문제가 나오죠. 우리 과목에서 공법적 문제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개발의 수로 많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발의 수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 총론에서 공법 얘기 나올까요? 나올 계제가 못 되죠. 평가론에서 공법 얘기 나올까? 개발은 가능할 수가 있죠. 뒤에 보시면은 그죠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너무 잘하시는 얘기죠. 주거 환경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있고 재건축이 있고 그죠 열악하냐 극히 열악하냐 양호하냐 밀집이냐 고도 밀집이냐 밀집 다 아시는 얘기. 그거는 문제 풀지도 않을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더 잘 알죠? 뒤에 그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부동산 개발 과정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분양, 임대, 마케팅에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다. 마케팅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여기 마케팅,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잘 되고 분양이 잘 되면은 개발 효과가 직접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마케팅 분양은 여기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고려와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합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분양이 제일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수입이 나오니까. 근데 이 과정은 그 과정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고리고 와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다른 거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률은 분양, 임대, 마케팅 등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려해 와야 되겠죠.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결국은 마케팅이 잘 되면 분양이 잘 되는 거고 분양이 잘 되면 흡수율이 높으니까 그만큼 내 목표를 이루기가 쉬운 건 맞죠. 근데 언제부터 하자? 처음부터 고려해 와야지 마지막에만 고려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얘기. 그 한마디만.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마지막 단계는 개발 초기부터 고려하고 생각을 해와야 됩니다. 그 말만. 다른 거 다 버리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그는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 실행 가능성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개발 타당성 여부. 그 중에서도 구체하자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추가되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실행 가능성, 타당성에서는 법률적 전혀 고려 안 합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주된 파트는 그저 경제적 측면이 가장 주가 되겠죠. 말 뜻이. 그렇게 되죠? 틀렸고. 그냥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 단계는 양호한 물리적 공간을 창조를 가져오면서 전체 개발 사업에 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맞죠? 과정 얘기.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이제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문제 만들 수 있는 것은 요거하고 아마 요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두 가지에서는 개괄적, 추상적이고 전체적이냐, 세부적, 지역적이냐, 우리가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멀리 가자면은 경제적을 주로 하는 것은 여길 거다. 물론 여기서도 경제적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자세히 하지 않을까? 여기는 대충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들겠다. 그 정도였다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해서 100억이 나오는가? 땅값도 제곱미터가 얼마니까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대지값 얼마 나오고 토지값 얼마 나오고 거기다 건물을 몇 개를 짓는데 하나 지을 때마다 몇 층 지을 때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직원들 몇 명 써야 되니까 봉급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와서 계산하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물론 여기서는 좀 더 그저 자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전체로 했다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타당성도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자면 예비적 타당성은 주로 법률적, 기술적을 주로 본다면 그다음 타당성에서는 법률적, 기술을 안 본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거보다는 그게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돈 따지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래서 타당성에서는 주로 수익성 여부라든가 수지라든가 계산 문제 같은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하는 것은 그저 타당성을 주로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신 거죠? 순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발 과제에 따라서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쭉 나왔네죠. 이렇게 나오고, 5번째, 개발 단계에서 예비적 타당성 개발 사업에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증을 분석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로 계략적이고 대기계자니까 대충대충 두리뭉실하게. 그지만 4번째 타당성에서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 말뜻이.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중점이 어디가 도니까 지금 그 차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주로 확인하는데 법률적, 기술적이 더 중점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타당성 4번째는 법률적, 기술적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이해되신 거죠? 까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9번 같으면은 거기 보면 군소임차, 말이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자 19번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개발 성공 여부는 시장성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개발에서 마케팅 단계를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된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업자 초기에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건물 막 분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 임대가 다 됐었대요. 그러면은 위험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상가 지다 소문나니까 서로 사람들 갔었죠. 나 1층 주나, 나 2층 주나, 서로 어쩌면 분양을 다 이미 상가 지으려고 생각할 때 벌써 분양이 완료됐대요. 그럼 위험 부담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상가 다 지어놨거든요. 아직까지도 분양이 덜 됐대요. 위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1번 얘기는. 자, 2번째. 대부분 실패한 부동산 사업은 임대 또는 분양 완료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간의 수익과 손익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 비용상 위험이 커서. 그래서 공사기간 길어짐에 따라서 인플레되고 물가 상승되고 원자재 값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따라 점점점 비용이 많아지는 것. 맞죠? 대부분 대형 국책 사업도 그러잖아요. 한 번 공사를 공기를 바꿈에 따라서 비용이 막 배씩 막 올라가죠. 우리 잘 아는 고속전철도 처음에 몇 조에다가 20조까지 올라간 것처럼 계속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공기가 늘어감에 따라서 비용 사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만약 임대 완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개발업자들은 그만큼 금융비용 등의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 개발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 현금의 풍부한 전문점 등의 군소임차자가 아니라 작은 임차가 아니라 구치가 좀 큰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정박임차자, 키테넌트라는 말을 써요. 또는 메이저 중급. 자, 이 말을 지난번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번에 임대용 사무실 10층짜리 건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 주변에 보니까 은행 지점이 온다는 소문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쌍촌동인데 여기가 지금 광주은행 지점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쌍촌동에 지금 광주은행 지점을 만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지고 우리 건물로 들어와라.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의 1층이 어쩌니까 자리를 잘 잡으면 2층도 똑같이 잘 올라갑니다. 1층에 남의 집 생기면 2층도 남의 집 생겨요. 그러니까 1층을 잘 잡아죠. 쉽게 말해서 구치가 큰 고객,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고객, 그런 금융시설 같은 거, 그런 게 1층에 딱 잡았습니다. 그럼 2층에 어쩌면 얘들 놀이터 못 옵니다. 이게 금융시설 온다면 그 다음에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 임대료가 20억이다. 그럼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 회식하기 2억 드릴게요. 오세요. 일단 2억을 줬으면 저는 손해본 거 맞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기가 이정표가 되면 랜드마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은행 들어오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서 이 건물 자체가 구색이 딱 맞으도록 나중에는 어쩌니까 2억이 아니라 10배 호가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고기를 어쩌니까 잘 잡는 거. 쉽게 말해서 물줄을 잘 잡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게 돌아야지 조그마한 군소임차자. 그리고 작은 거면 안 되잖아. 큰 게 딱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도 주변도 구색을 맞춰줘요. 그럼 나중에는 저 주변에 저게 랜드마크 이정표가 됩니다. 아, 거기. 그럼 건물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려면은 거기 4번째처럼 풍부한 전문점 등 현금의 풍부한 전문점, 군소임차자가 유동성이 풍부하겠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가? 우리 상시적으로 좀 큰 메이저들, 규모가 좀 큰 것들, 또는 금융기관,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구색이 맞춰져. 그럼 나중에 그 배경이 어쩌니까 주변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는 군소임차자가 아니라 메이저임차자 또는 정박임차자. 그래서 키테넌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메이저들, 좀 큰 것들. 군소임차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 우선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임차자 또는 그죠, 정박임차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전에 임차자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임대가 되면서 시장 연구가 필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장 연구, 시장 성 연구 이제 바로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마케팅도 거기 19번도 그렇게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자, 개발에서는 문제가 최소한 2개 아니면 3개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요거 좀 기억합시다. 이 2가지는 단일한 문제는 안 됩니다. 요런 말 되면 섞어가지고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에서 맨 먼저 기억하실 것은 개발에서 민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영 개발 2개 반드시 구별합시다. 그거 첫 번째니까. 우리 개발 주체에 따라서 첫 번째는 그저 공영 개발. 그럼 공영 개발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맞죠? 토지공사 한다든지 국가가 한다든지. 자, 공영 개발 이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간 개발요. 그럼 민간 개발은 글자 그대로 토지 소유자 아니면 소유자 조합에 사는 것. 자, 민간 개발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 물건 자기가 직접 알아서는 자체 개발이겠죠. 또는 자력 개발, 자체 개발. 개발의 가장 원칙의 뜻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체 개발 아니면 또는 자력 개발요. 자체 개발, 자력 개발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내 물건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되겠죠. 사업의 시행성이 빠릅니다. 속도가. 두 번째는 저 사업이 잘 되면 이익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익도 많이 갖고. 근데 가장 나쁜 점은 뭔 점이었습니까? 망하기 쉽다. 가장 나쁜 점은. 그래서 그 말을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위험이 어쩌니까 너무 커요. 또 이러다 보니까 위기 관리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혼자 하면은. 좋은 점은 이익을 내가 다 챙길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성이 굉장히 빠르다. 그거는 맞는데 잘못되면 혼자 독박스, 우리말로 하자면 위험보다 너무 크죠. 그래서 개발의 가장 전형적 상태는 어쩌니까 자체 개발이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거.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면 되죠. 그게 지주 공동 개발 사업. 맞죠? 나 혼자만 안 되니 어려우니까 건설사 끌어들여서 지주,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어쩌면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건설사 끌어들였습니다. 그럼 건설사 끌어들였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돈 주는 방법에 따라서 공사비 무슨 형, 공사비 대물 변제형 또는 분양금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사업 수탁형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첫 번째가 대물 변제형. 그러니까 대물 변제니까 뭘로 줍니까? 대물, 물건을 준다는 얘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등가 교환형. 들어가는 가치 비율에 따라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 교환형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등가 교환형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주어진 땅 60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자, 600억짜리 땅 위에다가 400억 들어가지고 건설사가 지금 공사했습니다. 그러면 1000억짜리 복합부동산 만드는 게 맞죠? 이럴 때 이 건물의 60%는 땅 주인이 가질 거고, 왜? 들어가는 가치가 지금 얼마? 60%니까 비율이. 그 다음에 건설사가 400억 든다면 이 건물의 40%는 건설사가 가져갈 거다. 이걸 등가 교환형 아니면 또는 대물 변제형 맞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가치 비율에 따라서 물건을 나눠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무슨 말 나올까요? 지분 공유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요 건물 지분을 건설사도 갖고 땅 주인도 갖는 거니까 지분 공유란 말 나올 수가 있죠. 말의 의미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분 공유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는 돈 주는 걸 좋아하는 거지 물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양금 지급형이요. 그래서 분양한 다음에 너부터 먼저 줄게. 그래서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그죠? 가장 일반적인 요거잖아요. 돈 주는 걸 좋아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 그래서 조합 아파트 갈 때 외부에서 좀 인사를 줘서 뭐 끌어모으는 거죠. 투자자 모집형이요.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형은 투자자는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그래서 여기는 외부 인사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저 돈 있는 사람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장 대표 케이스가 샌디케이션. 가장 대표 케이스가. 그래서 샌디케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 같으면 기존 조합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조합원이 서로 조화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서로 약간의 눈에 까십니다. 괜히 돈 있다고 와서 막 속된 말로 설쳐대면 어쩌니까 저걸 언제 없애나. 그러죠. 그런 식으로 조합원과의 갈등관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란 말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사업 수탁형 아니면 사업 위탁형이요. 사업 수탁형은 그죠. 건설사가 공사해주고 대금만 따면 하수에는 불가하다고 그랬죠. 요거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신탁 개발형 또는 개발 신탁형, 신탁 개발형. 여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로 요 두 개를 어쩌니까 비교를 잘 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좀 비교를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수탁형 또는 사업 위탁형 이거하고 신탁 개발은 똑같습니다. 땅 주인하고 건설에서 같이 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키를 누가 쥐고 있다? 사업 수탁이고 누가? 땅 주인이 전부 다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개발은 누가? 건설사가 신탁사가 쥐고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전 안 됩니다. 그죠? 그지만은 여기는 소유권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형식상이지 실질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상 소유권 이전 되는 거 맞죠? 실질적으로 다 줘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 같으면은 모든 걸 전부 다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계획도 전부 다 소유자가 전부 다 알아서 할 거고 돈도 알아서 끌어댈 거고 모든 이름도 땅 주인 이름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는 지분 공유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전부 다 땅 주인 거니까 논리가.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은 건설사와 토지소유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100% 누구 거니까 땅 주인. 그래서 여기는 지분 공유란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말의 의미가. 요거는 이제 비교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같은 거는 그다음 건설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공사도점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발주하고 토지소유 이름이 전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개발사 이름으로 나오겠죠.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마케팅도 개발사, 분양도 그죠 개발사가, 돈도 누가? 개발사마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그렇게 형식상으로 넘어가는 거지 실질적이 아니라. 물론 서로 그죠 이익금을 서로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됐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컨소시엄형. 그러고 보니까 컨소시엄형이라는 말은 대규모 져서 단체를 구성하는 거니까. 컨소시엄형은 주로 어떤 물건? 첫 번째는 주로 대규모 건물. 10억짜리 건물 지면 컨소시엄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주로 대규모 개발사 같은 거. 주로 좀 몇천억이 된다든지 몇 조가 된다든지 좀 큰 사업 같은 거. 그러면은 서로 대규모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만 1조짜리 건설공사 했었대요. 근데 10개 업체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10분의 1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망하더라도. 그래서 장점은 위험 분산. 맞죠? 또 위험이 분산되고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기술 공유. 여러 업체가 가지기 때문에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A건설사는 토목공사를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B공사는 지하공사를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C공사는 또 어쩌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또 잘하는데요. D공사는 또 어쩌면 예를 들어서 또 실내장치를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D건설사는 설계를 또 잘하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업체가 합쳐서 하기 때문에 기술 공유하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기술 함께 쓸 수가 있으니까. 한 건설사가 아니라 여러 건설 합치면 각자의 장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점만 추려서 하면 좋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어쩝니까?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맞죠? 우리 사업할 때도 어쩝니까? 아는 사람과 둘이 사업해서 잘 되면 어쩝니까? 형제간보다 더 친해. 얘들도 더 친해. 그죠? 부모들도 친하고 맞죠? 망해보세요. 다시는 안 봐. 왼수가 따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쩝니까? 그럴 줄 알았어. 책임 전가라 말하는 거죠. 책임 회피 이런 일 벌어질 수가 있죠. 요렇게만. 요거 반드시 정리합시다. 이렇게. 요게 키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자니까. 민간 개발은 나오기가 쉬우니까. 개발 방식에서 공영 개발하고 민간 개발은 잘 언급되니까 요거 딱 몇 개만 써보시면 되죠.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놓고 지금 들을 때로 어쩌니까 여러 번 들어봤었으니까 말은 들려요. 듣고 딱 끝내면은 그 다음에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시험을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봐. 그게 내가 반드시 써보셔야 돼. 그걸 조금만 하시자니까. 그 과정만 몇 번 하면 되니까. 앞으로 96일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아직도. 한 96일 정도 나온 거 맞죠? 95일? 아, 하루 까먹었구나.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우리 또 지문 한번 봐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좀 반복하시는. 개론은 엄청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어려운 거 빼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험입니까? 16개를 틀릴 권리가 있는 시험인데. 아니 진짜로 그걸 잘 이용하면 돼요. 고민은 적절하게 고민은 좋지만 너무 고민하면 고민에 쌓여서 안 됩니다. 적절하게 어쩌니까 긴장하는 거 좋은데 너무 긴장하면 어쩌니까 폼이 굳어서 운동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민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봐야 해결돼요. 조금씩 보시고 조금씩 써보고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루에 하나씩 하면 어쩌니까 10개 되고 100개 되고 될 거 아닙니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어요. 소나기는 줄을 흘러내려요. 소나기는 어쩌면 물 안 고인다니까 흘러내려가지. 가랑비에 물이 고여요. 스며들고. 안 그런가요? 조금씩. 아, 사람이었는데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가 어려워봤자지. 안 그런가요? 풀 수 있으니까 문제 됐을 거 아닙니까? 단지 조금 포장을 시켜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약간의 함정을 파놓고 포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파트를 빠져나가자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면 돼요. 요거 돈 되니까요. 자, 그러면 21번 봅시다. 아자 합시다. 우리도 고입니다. 고 무조건. 무질 없습니다. 됩니다. 토지개발 신탁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탁 두 개를 비교하고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사업수탁 방식이란 소유자가 개발업자 개발사업 계획을 내는 입안을 의뢰한 후 합의한 계획 실점 계획 설계를 근거로 개발한 사업 시행을 발전한 방식. 그러니까 말은 좀 외워지면 전부 다 키는 누가 지고 있다? 땅 주인이 다 지고 있다. 모두가 땅 주인. 더 속되게 말할게요. 사업수탁 방식 건설업자는 건설의 공사만 닦는 하수인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들키는 이거 해 저거 해 말만 듣고 딱 그것만 해주고 돈 따먹는 거. 1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소유의 명의로 행해지나, 그러니까 모두는 어떻습니까? 땅 주인 이름으로. 그렇지만 신탁개발은 땅 주인 이름이 아니라 건설사, 개발사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뜻이요. 그러나 토지개발 신탁 방식은 수탁자 신탁회사 명의로,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건설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걸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개발하면 좋은 점은 문외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의 중심에 땅이 하나 있다고 가져갑시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 일단요. 저 있다고 가져갑시다. 그런데 이 땅은 있는데 이 땅을 놀리기는 참 아까워요. 근데 여기다가 공사 지어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상가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은행도 친하지 않아요. 어떻게 방법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단 땅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땅을 가지고 현대 가서 찾아갑니다. 야, 나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 화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쩌니까 요 땅을 보고 요 땅을 개발하면 돈 될 것 같으면 달려들겠죠. 당연하잖아요. 자, 보고 나면 돈 들 것 같으면 자, 전화 올 겁니다. 사장님 계획합시다. 자,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땅을 전부 다 누가 하겠습니까? 건설사가 알아서 개발도 하고 저들 마케팅도 하고 돈 끌어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건설의 문외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점 맞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넘어갔는데 좀 있으면 어쩝니까? 더 커져서 와요. 그러니까 잠시 있으면 가치가 커지니까 좋은 거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주고 다 되니까. 건설사는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 건설사는 제가 땅을 팔았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줬으니까 초기 매입비 부담 있어요 없어요? 지네들 가지고 기술 가지고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 비용 부담 없으니까. 만약 이 땅을 제가 팔았다면은 토지 매입비가 장난이 아닐 거니까. 그러면 비용 부담이 커질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기술들을 이용했으니까 좋고. 맞죠? 또 모두 번거로운 사업을 누가 알아서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로 하니까 토지소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쩌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좋은 점은. 맞죠? 또 땅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높아져서 좋은 거고.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이름으로 개발사가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수탁 방식은 땅 주인으로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책을 누가 다집니까?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누가? 개발사가 전부다. 그래서 이익금을 쪼개 갖겠지만은. 자, 2번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업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면 건설업 분양 임대 모두를 다 자신 명의로. 이거는 토지 개발 신탁이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건설 땅 줬다고 그랬죠. 그럼 현대건설이 지들 알아서 분양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마케팅하고 전부 다 알아서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방식은 사업수탁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토지개발 방식. 그러니까 만약 사업수탁 나온다면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알아서 하고 분양도 알아서 하고 돈도 알아서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거기는 개발업자가 하는 것은 신탁 개발 방식. 말 되죠? 그러니까 요 방법 전체도 중요하지만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죠. 이걸 바꾸기 쉬우니까 그래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네 번째, 사업수탁 방식의 개발업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 볼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사업수탁 방식은 건설사 공사하고 대금만 따면 하수임에서 그렇게 변했어요. 사업수탁 또는 사업위탁 방식. 그리고 그러나 토지개발 신탁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탁 이익을 다 생기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개발되면 이익이 나오겠죠? 그 이익을 서로 쪼개갖는 것,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자고요. 쉽게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다섯 번째, 사업수탁 방식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인 셈이고, 계속 어쩌니까 누가 키 쥐고 있다, 누가 전부 다 알아서 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수탁, 사업위탁은 누가 다 키, 땅 주인이 다 알아서 한다.
그 다음에 신탁개발은 건설사 전부 다 알아서 한다. 가장 쉬운 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 안 되는 거죠. 근데 개발 신탁은 이전된다. 그런데 좀 더 가자면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 그 기간 동안만. 맞죠? 개발 기간 3년이면 3년 동안, 5년 동안만 이전돼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말 뜻이 되신 거죠? 그럼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또 뒤에 또 좀 민간개발 똑같습니다. 23번. 민간개발 보시면은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자체 사업일 경우에 사업의 시행성, 자금 조달, 이익의 수는 전부 다 누굽니다? 땅 주인. 그리고 자체 개발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땅 들여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도 내 거, 빚도 내 거, 그죠? 부담도 내 거, 전부 다 내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위험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수익이 크면 위험이 높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보다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딱 나왔죠.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위험도 크는 거 맞잖아요. 맞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9급 시험보다는 어쩌면 5급 시험이 더 위험이 큰 거 맞죠? 떨어질 가능성 많으니까. 대신에 한 번 되면 더 좋은 거 맞죠? 신분이 틀려지니까. 요즘도 그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뀌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아직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위험은 낮아지니까 위험은 높아지고 자기 관련된 위기 관련 능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 맞죠. 돈도 내 거, 내 맘대로 하고 위험도 낮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일 없습니다. 항상 음양이 있죠. 한쪽이 좀 한쪽은 나쁜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번 틀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요거잖아요. 위험 부담이 크다.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거 하면 내 맘대로 하니까 빨리빨리 한다. 시행성 높다. 맞죠? 돈 때문에 내 거다. 근데 망해도 내 거다. 망해도. 이익도 내 것, 망한 것도 내 것.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고 위기 관련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자금 같은 거 부족할 때 얼른 못 메꾸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 부담 커집니다. 2번 틀린 거죠? 세 번째,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건설했습니다. 이럴 때 공사비를 어떻게 받을래? 공사비, 그죠? 어떻대요? 대물 변제형, 분양금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사업 수탁형, 이런 식으로 나눠 갑니다. 이제 말 뜻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신탁 방식 경우에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에서 이전되고 신탁에서는 소유자와 약정해서 수익증을 발행해서 수익증을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것. 서로 이제 돈 모아서 해야 되니까 맞고요. 거기 수익증을 어떻게 발행합니다. 그건 전혀 우리한테 그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신탁에서 전부 알아서 돈 끌어가지고 알아서 하더라.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5번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및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주로 컨소시엄 말은 한꺼번에 같이 뭔가 단체를 구성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주로 대규모 공사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여럿이 합작해서 했으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또 기술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 맞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좋은데 못 되면 위험 부담이 서로 어쩌니까 책임 전가. 이런 말들이요. 그럼 답은 거기도 맞죠? 그래서 거기다 보시면 역시 답은 2번, 2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25번 개발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개발 유형은 재개발에서는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거 잘 아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번은 재개발 유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유형에서 맨 첫 번째는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수복 재개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만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수복이란 말은 원상복귀, 원래로 돌아오는 기능회복, 수복 재개발.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 제일 중요한 게 기능회복이죠. 원래대로 어쩝니까? 돌아오는 거. 또는 아니면 원상회복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화된 불량을 없애고 제거란 말.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제거. 노화된 불량을 없애고 새 걸로 바꾸는 거. 제거란 말이요. 가장 쉬운 애가 요거 아닌가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기둥이 아니라 3개짜리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가 저기 주저앉아서짜리 집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요 기둥 없애고 새 걸로 바꾸는 것이 수복 재개발이죠.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죠? 저기 축구 나갔다가 무릎을 다쳐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정형외과 찾아가서 다시 원상태 바꿔야 되겠죠. 그게 수복 재개발 가장 쉬운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은
그죠? 키워드가 기능 회복, 그 다음에 제거, 요 말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노후화되고 불량한 데를 없애고 다시 새 걸로 바꿔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수복이란 말 쓰는 거 맞죠? 수복.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량 재개발. 그러면 이제 개량 재개발이라는 말은 수복 재개발 약간 그 일종이지만은 여기는 기능 향상이죠. 기능을 보다도 높이고 또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능을 또 제고한단 말. 기능 향상 또는 아니면 기능 제고요. 높인단 말이죠. 또는 아니면 질적 수준을 높여서. 이번에는 여기 기둥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들이쳐졌으니까 약간 기둥이 흐릿할 수도 있죠. 나머지는 멀쩡한데 이놈이 약간 도색이 좀 벗겨지고 멀쩡히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럴 때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개량 재개발이죠. 맞죠? 그래서 가장 쉬운 애가 미장원 다녀오시는 게 개량 재개발이에요. 이발사 다녀오시는 게 개량 재개발. 가장 쉽죠. 그러자면은. 그러니까 이 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비포장을 포장도로 만들었습니다. 2차선 4차 넓혔습니다. 포장, 연장, 확장 전부 다 개량 재개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옛날 도시 같으면 전신주가 어지럽게 지금 보이는데 지금 가면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갔죠. 그게 바로 개량 재개발. 지하 공동으로 지나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질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거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첨가. 뭔가를 덧붙이고 부가시켜서. 그래서 여기는 첨가란 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어쩌니까 요거는 기능 회복이죠. 여기는 기능 향상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요 두 개 어쩌니까 요렇게 서로 바꾸면 될까 되고. 그 키워드는 요거요. 수식어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원래로 돌아오는가 유지하는가. 그 다음에 원상태를 개량이라는 뜻이 뭡니까? 고쳐서 양호하게 만들고 보다 더 좋게 만드는 개량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 설비에다 뭔가를 덧붙여서 보다 좋게 만드는 것. 우리 아파트 단지가 한 10년쯤 되면은 그죠? 페인트가 약간 흐려져서 도색이 흐릿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페인트 칠하는 게 바로 개량 재개발. 맞는 거죠? 도로 어쩌니까 도로가 2차선 좁으니까 4차선 그죠? 확장할 수도 있죠. 철도가 단선이기 때문에 복수로 만드는 거. 그것도 개량 재개발. 그죠? 확장, 연장, 포장, 전부 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존 재개발요. 그래서 보존 재개발하는 말은 사전적, 미리 사는 거죠. 여기는 주로 나오는 게 사전적. 물론 저도 사전적 맞지만 여기는 주로 사전적이라 맞습니다. 가장 소극적 개발 맞죠?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건강진단 받아보는 것이 보존 재개발이죠. 그죠? 여기는 보약 드시는 거죠. 개량 재개발은 보약 드시는 거. 이게 바로 개량 재개발. 보약 드시가 내 몸을 어떤 좋게 만드는 거. 건강식품 드시는 거죠. 개량 재개발. 은행 가서 어쩌니까 피 뽑고 어쩌니까 건강이다 받아보는 게 바로 보존 재개발. 굳이 하자면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거 재개발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뭐를 내겠습니까? 요 둘 중에 하나죠. 요런 거 거의 내지 않습니다. 말 금방 되니까. 자, 복전. 거기서 25번 문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노후 불량화된 진행을 방지하는 가장 속개발 행식으로서 그 다음에 기존한 걸 제거하고 그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들. 그러니까 노후 불량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란 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온다면은 그때는 보존 재개발이나 수복 재개발에 맞겠죠. 그러니까 수식어에 속지 말자고. 물론 가장 소극적이라는 말은 틀렸지만은 키워드만 찾아가자면은 거기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노후화된 불량을 없애가지고 다시 제거하고 어쩌면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상태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수복 재개발. 우리 수복이란 말 뜻만 아시면 되잖아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수복 아닌가요? 맞죠? 원상복귀, 수복용.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자면은 일단 보존 재개발 합니다. 보존 재개발 나온다면 첨가라든가 좋게 만다면 그 말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보존 재개발은 기존에 있었던 뭐를 첨가시키고 덧붙여서 개량이니까. 개량이란 말은 우리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고쳐서 양호하게 만드는 거니까. 맞죠? 보다 좋게 만드는 것. 첨가란 말, 질적 순위 향상, 기능 향상 이런 말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말이 키워드가 개량이란 말 뜻이요. 그러니까 개량이란 말하고 수복이란 말을 생각합시다. 지금 그 뜻이요. 개량은 고쳐서 양호하게 좋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를 덧붙이고 첨가시켜서 질적성을 높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전부 다 개량. 일단 1번은 아니잖아요. 1번은 굳이 골라가자면 수복이 더 맞죠. 개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새로운 시설 첨가. 보세요. 확장하고 연장하고 포장하고 첨가란 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복은 제거란 말 들어가, 그 말 빠지면 시체라니까요. 개량 재개발은 첨가라는 거, 그 말이 빠지면 시체죠. 반드시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문제 관계 질적성을 높여서 기능을 향상시켜서 기능을 제고하는 거 전부 다 개량 맞죠. 그러니까 질적성을 높인단 말하고 그 다음에 첨가 나오면 전부 다 개량이 맞잖아요.
근데 원상태로 돌아온다, 제거한다 말로 하면 그때는 수복이라고 들어가는 논리가 맞을 거죠. 딱 두 가지 키워드니까. 이걸 이렇게 서로 바꾸겠죠? 요것만. 요 보존과 철거는 문제 나올 수가 거의 없어. 왜? 우리가 금방 아시기가 쉽잖아요. 수복하고 계량이 조금 혼동스러워요. 그것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철거 재개발이 아니라, 그죠? 두 번째는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질적성 높이고 쪽으로 문제는 계량 재개발. 그죠? 해보자면은, 두 번째 계량 재개발 기존시설을 확장, 첨가, 그래서 높여가 조직을 제거하는 그 다음에 일종의 철거 재개발은 아니죠. 그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수복 재개발 일종입니다. 이번 말도 완전히 쓸어버린 거 아니라 어쩌니까 기존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 안에 가서 요 안에 가서 이렇게 포함되는 거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또 다른 표현이니까 굳이 하자면은 일단 2번도 철거 재개발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4번, 5번은 공법 얘기 나왔네요. 그 밑에 해설 보고 할까요? 재개발은 주거 환경 정비사업 주로 주거용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보면 도시 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용, 고업용 하는 거 맞죠? 상업 공업지 같은 거. 더 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사업 같으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시설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극히 열악하냐, 양호하냐, 밀집이냐, 고도 밀집이냐, 그거 따지는 문제. 공부 더 잘하실 거니까. 이게 하나 법률로 나오니까. 그러면 세 번째 보실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을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에서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을 추진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극히 열악, 고도 밀집, 제일 나쁜 거. 그래서 좀 더 나쁜 것은 이제 재개발, 좀 더 좋은 것은 재건축. 재건축은 어쩝니까? 양호하고. 그렇게 많이 외우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까지. 그건 제가 배워야 되니까. 공부 이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환경재선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맞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이 아니라 양호하고, 그죠? 밀집 상태가 그렇게 다녔습니까? 그게 많이 밀집은 아니죠? 그러니까 양호하고 노후불량 시설이 밀집된 지역, 그런 것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딱 쪼개면 금방, 밑에 표 쪼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6번까지 오고 쉬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방식을 하는 걸 옳지 않은 것은 지분금융. 우리 지분금융 나오면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그죠? 공모한 증자. 요 정도는 아시자고요. 맞죠?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정확히 말하면 지분형, 직접 투자,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 지분, 직접, 소액, 다수. 바로 금융가 다시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지분이고 직접까지는 갖고, 그 다음에 소액이 아니라 거액 소수의 투자 조합. 맞죠? 리츠는 지분형까지 똑같은데 간접 투자. 리츠는 직접이 아니라. 이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일단 맞고요. 그 다음 부채금융은 거기요. PF사 부채 맞습니다. MBB 부채 맞죠? 그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채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개발 신탁은 틀렸네. 실질적이 아니라 아까 형식적. 요거요. 실질적 소유권 넘어가서 형식적 넘어간다는 얘기 틀렸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공사비 대물 변경. 그죠? 등가 교환형 공사비 대물 변경 맞습니다. 물건을 준다는 얘기요. 연결 고리가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주체가 누구다? 국가 공사니까. 토지공사 맞죠? 그러니까 23분 짤막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놓으면 이제 주체가 되는 것들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발 방식 요구하고 두 번째는 집약 한계, 집약도 아까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첫 번째 시간 나오는 키워드는요. 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기요 27번, 28번 가도록 합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